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진료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 고득점부터 면접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고요. 본격적인 진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과목 소개하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방식,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교재가 지난 며칠 안 됐죠. 아주 따끈따끈한 새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특징도 잠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공중보건학 과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과목이고 쉽게들 생각하시는 과목이고 학부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때 교양 필수 뭐 이런 걸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런 과목이어서 저도 그랬었거든요.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공부했던 게 이건데 너무너무 이지한 쉬운 과목이어서 긴장감 없이 학교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 과목은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전공 과목으로서의 공중보건학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서 이거는 예방의학인가 싶으면 보건학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역학이 있는가 싶으면 난데없이 환경이 나오는데 환경만 있냐 하면 식품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넓은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이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런데 다행인 것이 난이도는 또 낮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과목이어서 공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사실 이 특징도 요즘엔 많이 바뀌어서 난이도도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간혹 나오기는 해요. 이게 공무원 시험이 아시다시피 과목당 20문항인데 20문항을 가지고 경쟁률이 높을 때는 변별력을 주어서 합격자를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만점이 나와버리면 쉽지가 않으니까 곤란하니까 변별력을 위한 좀 지엽적이거나 난이도가 굉장히 특상 정도인 그런 그 문제가 하나 정도씩 껴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첫 번째. 그 범위의 넓은 거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비교적 낮다는 거. 뭐 화학이나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챕터들이 단원들이 문과 쪽 단원도 있고 이과 쪽 단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갈팡질팡 하시는 나의 워낙에 전공이 이과 쪽이다 하면은 뭐 좀 쉬운 면도 좀 있고 근데 내가 좀 문과 쪽 전공이면은 이과 쪽 챕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문과 쪽 전공이면 문과 쪽 단원이 또 되게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이과 쪽 단원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기초가 없어서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차근차근 이 기초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목의 특성이 이게 좀 재밌는 게 범위도 넓고 한 그런 여러 가지 단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변화하는 그런 과목이어서 시사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런 관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법령은 또 수시로 개정이 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이 되거든요. 개정 또는 제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사성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시절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팬데믹에 맞서서
방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뀌어야 될 거고, 그리고 환경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팬데믹 이전에는, 코비드19 이전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미세먼지에 따르는 대기 관련 법령들을 고치고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움직이는 과목이어서 정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재작년 책이 있는데 그걸로 공부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수험생들의 질문이 많거든요, 인터넷 게시판에.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학부 생활을, 수험생 생활을 다 거쳐서 알지만, 예전 책으로, 재작년 책으로 또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이 과목은, 공중보건학은 새 책을 사셔야 돼요. 이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나 법령, 시사성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기출 문제들은 새 책에밖에 수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재를 고르실 적에 매년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골고루 담아서 재빠르게 현실을 반영한 그런 교재인가를 잘 살피고 사시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그 책을 가지고 들고 파가지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네, 이제 시험으로 들어가서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단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계속 10년 넘게 이 과목을 가르치고 시험을 제가 직접 같이,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서 경향과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쪽집게 도사처럼 여기만 딱 한 20개만 딱 집어가지고 이것만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이 20문제가 이 넓은 범위에서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제가 출제 경향, 빈출 단원 어디서 어떻게 나오더라, 어디서 많이 나오더라, 이건 정말 주구장창 늘 나오더라, 요즘에는 문제 스타일이 처음에는 그냥 객관식 사지선다였다가 어떨 때는 K형 문제, 박스 안에 보기 주고서 이제 고르라는, 가나다 이거, 또는 A형 스타일의 문제도 나와요. 박스 안에 이렇게 사례를 두고서는 어떤 사례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의 출제 경향, 문제에 물어보는 그런 경향.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문항의 취지, 이게 뭐냐 하면 뭘 묻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또 우리말, 국어 독해적인 내용이 굉장히, 그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공중보건학 시험이지 국어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기 선택지 4개를 보면은 다 답인 것 같거든요. 최소한 2개 이상은 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문항에 맞는 정답은 과연 뭘까?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 이게 단순 암기보다, 이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한 문제 5점씩이나 되는데, 한 문제의 당락이 막 결정되는 그런 순간인데, 한 문제당 1분도 채 안 되는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정답을 현명하게 잘 선택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요, 이론 설명을 챕터별로 해 드리는데, 챕터가 처음 들어갈 적에 이 챕터에서는 몇 퍼센트, 20문항 중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 그리고 어떤 파트는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이 단원에서 지역적인 문제로는 요러한 예가 있었다라는 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도가 나가고, 매
3강마다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보고 난 문제를 매주 10문제씩 나눠드리고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이나 저희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거든요. 해답을 언제 풀어주느냐. 인강을 듣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다. 매 3강마다. 그러니까 3, 6, 9, 12, 1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강에 5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사실 거기서는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강, 6강, 9강을 계속 스캔하시면은 이제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우리 지금 앞에 들고 계시는 이 교재가 바로 지난주에 출판이 된 그런 교재인데 그런데 가장 최신 문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재가 출판된 이후에도 공무원 시험은 몇 있었거든요. 정말 최근 문제들. 편집 이후에, 교정 이후에, 출판 이후에 제가 가서 봤던 문제들을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나눠드리고 풀어드릴 거니까 최신 경향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뒤에 적중 예상 문제라고 해서 문제들이 있는데 챕터마다 문항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챕터는 100문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 이렇게 막 풀어보다 보면 에이 똑같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출처와 시기가 달라요.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다? 이거. 정말 출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원이고 그런 부분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라고 아주 유사한 문제들도 빼놓지 않고 수록을 했고요. 챕터 주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양이 적어요. 몇 문항인데 그러면 그야말로 출제가 좀 덜 된 그런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쫓아오셔도 되고 끝나고서도 질문을 하셔도 되고 매주 만나니까. 그런데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카페를 F가 아닌 것 같으네. 네이버 카페 이름이 뭐죠?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죠.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이렇게 카페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가입하고 바로 글을 올려서 질문글을 올리실 수 있고 제 하루 일과에 새벽의 루틴이 딱 이거거든요. 눈 뜨면 바로 카페 게시판 들어가서 질문글에 답변부터 달아드리고 일과를 시작하고 물론 여기가 아니라면 학원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도 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침마다 들어가는 게시판이 한 5-6개 되거든요. 그래서 쭉 한 바퀴 돌면서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 그리고 답변을 올리고 그걸 제가 해설을 다는 그 시간도 아깝다. 나는 빨리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카페 검색을 한번 로그인 하시고 카페 검색을 하시면은 웬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다 있어요. 2013년 이후부터 계속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안 풀리는 부분들을 해설을 해왔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돼서 수치가 바뀐 뭐 이런 것들은 최신 것들을 봐야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이미 공중보건의 지식인화 되어 있어서 게시판이 웬만하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도 질문하세요. 검색을 해봐서 이러이러한 답변글을 찾았는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 5가지 Q&A까지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요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별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 단원도 있고
적은 단원도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간혹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규모 있게 좀 나눠놓은 챕터이기 때문에 매 단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출제 경향 비율, 문제 형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차 앞 페이지 보시면은 합격 후기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지자랑 같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자, 챕터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챕터 1에서는 20문항 중에 한 문제 이상씩은 매번 출제가 됩니다. 어떨 때는 2문제, 3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올해 있었던 전남보건직에서는 챕터 1에서 3문제가 연달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오는 부분이 출제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중보건학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어서 자, 2페이지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공중보건학에 들어가면 공중보건학이 일단 개념부터 봐야 되겠죠. 공중보건학은 뭐냐? 커뮤니티 헬스 뭐 이런 식으로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예전 미국 예일대 교수셨던 윈슬로우 교수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딱 굳어져 가지고 거의 모든 교재에 가장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줄 반짜리 문장이 요게 다 키워드여서 요것들을 조금씩 잘라 가지고 다음 보기 중 공중보건학의 정의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들로 나오고 또는 요 단어들을 박스 안에다가 넣어놓고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붙여놓고서 다음 보기 중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지역사회, 조직화, 공동노력, 질병의 예방, 생명의 연장, 신체 정신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 앤드 과학 한 글자 빼놓을 거 하나도 없이 다 키워드여서 이건 그냥 대여섯 번, 한 10번 정도 읽어가지고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암기가 안 되고 이거 잘 모르고 그 말 갖고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읽으시면 됩니다. 반복. 아까 쪽집게 도서 같은 예를 잠깐 들어드렸지만 이 책을 쫙 넘기면서 다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그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분명히 이거 1단원의 왼쪽 페이지 하단이었는데 일단 숫자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디 있는지는 본 것 같긴 해. 그럼 너무너무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밖에 없다.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한번 쭉 스캔하고서는 머릿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게 시험장에서 다다다다닥 정답으로 나오면은 너무 해피하겠지만 그럼 9급을 뭐하러 보고 앉아있겠어? 그죠?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데 나사 같은 데 가 있겠죠? 이해가 안 되면 반복밖에 없다. 10번 읽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10번 읽을 적에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눈으로 읽기만 했지 뭐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그럼 뭐 20번도 읽고 30번도 읽고 읽다 보면은 뭐 실제로 2장하고 4장 부분은 이해와 암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4장의 역학 같은 부분은 이해가 꽤 필요해서 문장을 바꿔가지고 응용 문제로 역학 문제를 내면은 이 안 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안 풀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계속 정의를 읽고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죠. 제가 좀 그렇게 미련하게 했었어요. 계속 밤새 읽어보는 거죠.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그거였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 깨달음 같은 게 살짝 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나오는 첫 문장 이게 일단 이 과목의 화두 같은 핵심 센텐스, 핵심 문장이니까 일단 요 문장 중요 표시를 하시고 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중보건학이랑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공중보건학이 결국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그런 건강의 정의. 요게 이제 쉽게 나왔던 90년대 시험에 요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음 보기 중 WHO의 건강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지금 나오면 너무 땡큐겠지만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일단 구구단을 외워야 인수분해도 하고 미적분도 하고 고차원적으로 나갈 거니까 건강의 정의 체크를 하시고, 그 건강의 정의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병이 없는 그런 상태를 플러스해서 거기에다가 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건강해야지 진짜 건강한 거다 라는 정의가 있어서 용어 해설에 사회적 안녕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게 사회거든요. 그 안에서도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뭐 왕따라든지 이지매라든지 아니면 뭐 있죠.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좋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회적 안녕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은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클로드 베르나르는 이거는 항상성, 무조건 항상성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성은 인체가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항상성이죠.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 더우면 땀나고 추우면 몸이 떨고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이거든요. 밑에 도표 보시면 이 도표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거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항상성 유지 영역 있잖아요. 그 위아래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일단 건강한 부분이에요. 그 항상성을 유지 못하고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프다거나 질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인체가 점점점 쇠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여서, 항상 인체는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 얘기를 누가 클로드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실험의학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3페이지에 파란색의 더 알아보기 박스 해서 WHO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WHO는 공중보건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완전히 WHO 특집인데 WHO에서 하는 게 공중보건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WHO에서 2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건강의 정의가 영어로 써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영어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되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있냐면은 WHO는 48년에 창설을 했는데 98년이 되니까 창립 50주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강의 정의를 새롭게 한번 정의해보자 라고 해서 현대적 정의를 한번 발표를 했어요. 50주년 한정판 같은 거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현대적 정의를 내놨어요. 이게 한 문제 나왔었어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그 문장에 뭐가 추가됐냐면 영적 복지가 하나 들어갔어요. Spiritual well-being이. Spiritual well-being. 아니 이상하다. 여기 보면은 멘탈 헬스도 있고 소셜 웰빙도 있고 다 있는데 영혼은 또 뭐냐? 그래서 영혼의 복지는 뭐냐? 우리는 영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종교적 차이에 따른 차별도 하지 말자. 그런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렇다면 WHO의 건강의 정의는 바뀌었나요? 바뀐 거 아니고요. 1번에 있는 원조 정의는 그대로 있고, 한정판으로 5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현대적 해석을 한번 내놨던 거다. 기출 문제가 한 번 있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심할 수 없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집, 옛날 문제집, 90년대 초반 공중보건 문제집부터 쭉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2000년, 2021년, 22년, 20년 최근 문제들을 보면 90년대 문제들을 가끔 리바이벌 한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서 옛날 문제들도 뭐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아무튼 영적 복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종교적인 차이에 따른 차별 금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4월 7일이 세계 보건의 날이에요. 물론 WHO가 만든 거죠. 그래서 매년 그 해에 WHO가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 사업을 슬로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13년에는 맨 밑에 줄에, 박스의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Control Your Blood Pressure 이래가지고 혈압을 좀 잡읍시다. 2014년에는 감염병이죠. 벡터본 디지즈. 2015년에는 식품위생을 강조했었고, 16년에는 당뇨를 물리칩시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17년에는 디프레션, 우울증 이야기합시다. 렛츠톡 이랬다가 19년으로 오면서 이때 모두를 위한 건강, Health for All, Everyone, Everywhere, Universal Health Coverage. 뭐죠? 전 세계적으로 다 건강을 커버하자. 그래가지고 함께 건강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하자. 요게 2019년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19년 말에 코비드19가 퍼졌잖아요. 그래서 20년에 이 슬로건이 되게 늦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뭐냐? Support Nurses and Midwives. 이게 뭐냐면 간호사와 조산사 지원.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식 슬로건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매년 4월 7일에 제가 WHO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책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간호사와 조산사가 팬데믹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자 이거였고, 그 다음에 21년은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 만들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ilding a fairer, healthier world.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의료시설에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거. 이것도 팬데믹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올해 것이 나왔죠. Our Planet, Our Health. 이게 원헬스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게 동물, 인간, 환경 이게 전부 다 하나다. 지구와 인간의 건강이 하나다. 원헬스의 개념으로 올해 Our Planet, Our Health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환경은 지구고, 그 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다 하나의 원헬스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었냐면, 다음 보기 중 세계보건기구의 연도별 공식 슬로건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연결이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팬데믹 시절이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 2019년 이 정도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 이것도 도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동심원 도표는 어떻게, 관역의 가장 센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을 결정하는, 공중보건학은 건강하자는 거,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니까 주요 결정 요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보다 가장 센터에 있는 골드 10점짜리가 뭡니까? 연령, 성, 제도적인 요인들. 그 외에 라이프스타일은 뭐겠어요? 나의 습관, 뭐 이런 것들. 운동 안 하고, 계단을 내려갈 적에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아무튼 절대로 운동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그리고 뭐 술, 담배, 뭐 각종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내가 행태를 하고 있다. 그 밖에는 뭐죠? 사회 및 지역의 네트워크. 그래서 내가 퇴행성 질환에 걸렸어. 당뇨, 비만, 고지혈증, 협심증 왔는데 근처에 좋은 병원이 없어. 낙도, 오지 이런 데 살고 있어. 그런 것들도 건강의 결정 요인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운데 있는 연령과 성. 근데 연령성 제도적인 요인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연령입니다. 연령. 이것도 두세 번 출제가 됐었던 파트입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연령, 2번 성, 3번 라이프 스타일, 4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무조건 연령입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한 장 넘기시면 우리가 이해도 이해지만 일단 단어들을 외워야 될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공중보건학의 목적. 이거는 근데 앞에 이 페이지에서 있었던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와 다르지가 않아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 증진. 그러니까 한 문장 외워두시면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실행 방법은 뭐다? 이것도 역시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에서 파생된 거, 지역사회,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노력. 지역사회, 커뮤니티.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중보건학은 무조건 커뮤니티예요. 단체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이 다 지역사회예요. 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윈슬로우 교수의 얘기가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은 역시 지역사회 전체 수준. 그런데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서 빼뜨린 게 뭐냐면, 지역사회라고 해서 그럼 지역적인 그 범위만이냐? 아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학교, 회사,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앤더슨의 공중보건 행정의 수단. 뭔 소리냐?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의 질병 예방을 위한 거니까 공중보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지역사회 사람들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럴 때 세 가지 중대한 요소가 있는데, 필수 요소죠. 필수 요소. 뭐가 필요하냐면 행정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법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 딱 좋죠. 이런 3대 요소 같은 게 나오면은 비슷한 거 하나 쓱 끼워 넣어가지고 사지선다 넣기 딱 좋잖아요.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이 필요해요. 행정은 제도나 장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불렀던 게 뭘로 불렸죠? 동사무소가 행정센터, 무슨 주민센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도나 장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거. 근데 제도나 장치를 집행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네가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법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장이 뭐냐면 동기부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 조장행정은 그 말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키게 하는 거. 그게 보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자를 일부러 안 넣고 행정, 법규, 교육 막 이랬는데 사실 그냥 행정에 보건자를 붙인, 그냥 교육에 보건자를 붙인, 법규에 보건자를 붙인, 그래가지고 건강과 관련 있는 행정과 교육과 법규가 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 그리고 요 세 가지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또 뭐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느냐?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다, 교육. 보건교육이 가장 핵심입니다. 번호는 2번이지만 가장 핵심 가치는 보건교육이에요. 왜? 스스로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뒤에 보건교육 챕터가 따로 있긴 하지만 결국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보건교육이건 그냥 교육이건 똑같습니다. 교육은 결국 행동의 변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보건교육은 뭐다? 건강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 그리고 양쪽 가로 7번으로 가서 애쉬턴 앤 세이머 얘네들의 공중보건 4단계. 이건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좋아요. 예전에는 산업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그저 수렵이나 또는 가축을 기른 거나 또는 농사를 지어서 그저 그렇게 한가하게 먹고 살던 시절을 떠나서 그 과학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보건 시기가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뭐가 갑자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환경 문제가 생기고, 쓰레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보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공중보건의 시기는 뭐냐? 산업보건 시기였어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보건 문제. 아주 1차적인, 그저 환경, 쓰레기, 병균, 이런 거 있죠. 그랬다가 이제 개인위생 시기로 가는 거죠. 산업도 발달하고 과학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덩달아 의학이 발달을 하니까 예방접종, 개인위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서 치료의학 시기가 된 거죠. 치료의학 시기는 뭐다? 이제 거의 모든 감염병은 다 고칠 수가 있다. 코비드 직전에 2019년 바로 이전에 우리는 거의 모든 감염병을 다 잡았다. 에이즈고 암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가 막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었던 코비드19가 퍼지면서 그 막강한 전파력과 그 치명률 때문에 그 말이 쏙 들어갔죠.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지금은 뭐다? 신공중보건 시기여서 이때는 보건의료 서비스,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아프지 않게 잘 낫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라이프스타일은 행동요인 이런 것과 관련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전반적인 생태적 요인. 이 신공중보건 시기는 포괄적인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 1, 2, 3번을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신공중보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또는 각각의 내용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중보건과 비슷한 그런 학문이 의학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전통의학은 전통의학이라고 해서 우리 뭐 한의학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학을 말하는 겁니다. 의학과 공중보건학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은 치료, 공중보건학은 예방. 공중보건학은 무조건 예방이에요. 치료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방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지역사회, 단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와 연구 대상과 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의학은 내용이 치료라면 공중보건학의 내용은 뭐다? 불건강의 요인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그래서 전체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학과 공중보건학을 비교했는데, 그럼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예방의학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5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은 굉장히 비슷해요. 왜? 공중보건학도 질병의 예방이니까. 그래서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한 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상, 단위, 내용, 책임, 진단 방법 이런 게 다 달라요. 공중보건학을 조금 난이도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방의학 책들을 많이 사서 또 보시기도 하세요.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로 사장의 역학 감염병 이쪽 파트는 예방의학 책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예방의학에서는 대상이나 단위가 개인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진단 방법이 임상적인 진단. 이건 의학 쪽에 속하니까. 임상 진단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실제로 의사나 의료인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얼굴 색깔, 뭐 맥발, 각종 바이탈 사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임상은 상이 평상할 때, 병상할 때 그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나오면은 병상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상이 클리니컬이잖아요. 임상 그러면 병상에 누워서 간호사나 의사가 보고 판단한 거. 무조건 병원 떠올리시면 돼요. 임상은. 그리고 공중보건학에서는 그 진단이 보건 통계예요. 통계는 뭐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쪽 커뮤니티에서 어떤 질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올해 또는 내년에 닥칠 비슷한 같은 유형의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의학과 공중보건학은 완전 다르죠. 진료와 투약, 이게 완전히 임상적인 처치라면 보건관리와 봉사는 공중보건학에서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원에 몇 장 안 나갔는데 아예 공중보건학에 대한 마인드를 지금 싹 좀 정립을 시키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 공중보건학 마인드의 정립을 위해서 그 밑에 유사한 용어들을 또 몇 개 적어놨어요. 이것들도 다 한두 번씩은 예전에 기출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보기 중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그런 계통의 과목이 아닌 것은, 학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사회의학, 소셜은 전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학과 공중보건학은 공통점이 있죠. 공중보건학은 커뮤니티니까. 또 지역사회의학, 그쵸, 커뮤니티 메디슨과도 관련이 있죠. 특히 지역사회의학 중에서 예방의학을 따로 빼면 공중보건학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 지역사회의학의 동그라미 니을에 키트 G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의학은 되게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과정이다. 요 역동적인 과정, 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트지 존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사회의학의 역동적인 과정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역사회의학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있는 건설의학은요 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컨스트럭티브 그 건설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의학이다. 그 의미로 컨스트럭티브 메디슨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하니까 컨스트럭티브가 이제 건설에 이런 뜻이니까 건설에 토목공사를 하나? 이쪽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자.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조금씩 우리가 쌓아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내용, 학문적 성격 전부 다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서 글로벌한 전 세계 시민들이 공중보건학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참여, 국제적인 공조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WHO는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뭐 사회주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공평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위가 넓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3번인 거 보세요. 종합과학이다. 문과적인 내용이 꽤 들어있어요. 행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사회보장이라든지 이쪽은 사실 완전 이과 쪽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거나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합과학적인 게 들어가고 환경 쪽이 챕터가 되게 또 광범위한데 대기, 수질, 토양, 악취, 소음 아이고 거기다 요즘엔 폐기물 거기다가 빛공해 아주 삼라반상이 다 들어가요. 아니 이걸 공중보건 나는 문과 전공인데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는 진짜 종합과학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그냥 책에만 있는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실용적인 그런 과목이다 해서 어떤 범위들이 포함이 되느냐 그 6페이지 첫 줄에 있는 양쪽 가로 2번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우리 뒤에 적중 예상 문제 있어요. 2020년에 전남보건직에 요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 다음 보기 중 공중보건학의 보건관리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보건행정, 2번 보건교육, 3번 학교보건, 4번 뭘랄까요? 역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경보건 파트, 보건관리 파트, 질병관리 파트를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은근 이게 여기서 보면 그래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이랬는데 시험장에서 보면은요 이걸 섞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건관리 분야를 고르시오 그러면 비슷한데 다들 이래서 오답을 고르시기가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건 분야 따로, 보건관리 분야 따로, 질병관리 분야 따로. 근데 보건기생충 이런 것들을 환경보건 분야에다가 쓱 넣어도 그렇지 기생충이나 벌레 같은 것들은 환경 이래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자를 따서 외우시던 아니면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외우시건 짧은 글 짓기로 외우시건 여러분들의 그 나름의 암기 팁으로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 중요하다 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범위 요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공중보건학에서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뜻이 포괄보건의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원에서 병을 딱 고치는 생물학적 의학적인 것 플러스 사회과학적인 접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 외로움이라든지 소외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다 두루뭉술하게 다 골고루 보완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는 게 포괄보건의료다. 그래서 자연과학 플러스 사회과학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과 플러스 문과. 문과 쪽 파트가 한 35%쯤 돼요. 이과 쪽 파트는 한 65%쯤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학의 본론, 직접적으로 딱 코박고 들어가는 공중보건학의 수단은 뭐다? 역학. 이게 이제 공중보건학의 메인 디시죠. 메인 디시. 공중보건학의 안창살. 공중보건학의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예, 핵심, 코어. 공중보건학의 핵심 역학. 역학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는 통계도 필요해요. 통계와 역학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공중보건학의 방법, 역학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